예, 오늘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진짜 끝을 냅시다. 어제 갑자기 끝내서 죄송합니다. 네 가지 모드를 다 체크를 해봤는데 그 중에 와이드 스테레오라고 하는 그 가장 좀 뭐라고 하나 앰비언트하다 그러나 조금 너무 스테레오로 꽉 잡지도 않는 거고 너무 그 인게이징하게 포커싱 돼갖고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퍼트리는 그런 녹음 상태가 제 귀에는 제일 좀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그리고 너무 좀 인게이징하게 들리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사실은. 그냥 뭐 틀어놓고 잠을 잘 수도 있고, 틀어놓고 뭐 설거지 할 수도 있고, 뭐 틀어놓고 뭐 딴 거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그러면. 그래서 뭐 그 정도 용도로 쓰기에 제일 요 모드가, 와이드 스테레오 모드가 제일 적절한 것 같아서 그냥 와이드 스테레오 모드로 당분간은 레코딩을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해볼게요. Do you actively think of programs translators might help when you're writing? 당신 그 라이팅 할 때 당신 글을 그 트랜슬레이팅 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쓰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고 또 전 세계에서 번역되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또 인터내셔널 어디언스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글을 쓴다고 스스로가 밝혔으니까. 그랬더니 When you find yourself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you become embarrassingly aware of the things that culturally you don't translate. 전혀 다른 장소에 가다 보면 culturally just don't translate. 문화적으로는 도저히 좀 해석이 뭐 그 번역이 안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당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된다. Sometimes you spend 4 days at a time explaining a book to Danes. 덴마크 사람들한테 I don't particularly like, for example, to use brand names and other cultural reference points. 살짝 이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기 그 일본인 동료 있잖아요. 무라카미 하루키.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cultural reference points, 뭐 음악이나 뭐 이런 거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를 하루키는 그 독자와의 그 접촉면을 늘리는 그런 용도로 쓰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 살짝 까는 거 아니야? 두 사람이 친구거든요. 무라카미 하루키하고 그 카즈오 이시구로하고 몇 번 그 대담도 했고요. 근데 이렇게 돌려깔 일은 없는데 하여간 뭐 읽기에 따라서 그렇게 읽힐 수도 있죠. Not just because they don't transfer geographically. They don't transfer very well in time either. 지역적으로 거리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잘 안 통할 뿐더러 in time.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유행이란 게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그걸 전혀 이해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 이 오빠는 야심이 대단하죠. 그죠? 내 소설은 이 시대에 읽히고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30년, 60년, 90년 지나도 읽힐 것이다라는 작가로서의 그 야심만만함이 느껴집니다. 그럴 것 같기도 해요. In 30 years time, they won't mean anything. 30년만 지나면 그런 브랜드 네임 이런 건 의미가 없어진다. 그리고 뭐 팝그룹 같은 거 있잖아. 하루키가 잘하는 거. 그런 것도 좀 그렇다. 우리 다음에 하루키 해볼까요? 하는 김에. 하루키는 일본 말로 썼고 그거를 이제 전 세계가 번역을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된 책도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한국말로 된 책을 사지는 않았던 것 같고 제가 샀던 책들은 대부분 영역본 책들이거든요. 재수없죠? 알아 나도. 영역본 책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저희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 카주오 이시구로처럼 뭐 그 영어로 된 그 잡지나 뭐 어떤 대담 프로 같은 거 있었으면 대담 프로는 문제가 있겠다. 왜냐면 하루키가 하루키 영어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도 그 대담 프로는 못 봤는데 그 이스라엘인가 거기가 그 영어로 억셉턴스 스피치 했거든요. 그 말이 많았죠. 이스라엘에서 그 상 줬을 때 어떻게 해서 홀로코스트가 아니라 그 요새 그 팔레스타인인들을 그렇게 박해를 하는 그 애들한테 가서 걔들이 주는 상을 어떻게 받느냐 하루키가 그러면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하루키가 가서 억셉턴스 스피치 하면서 한 방에 날려버려요. 그 모든 거를. 자기는 항상 약자들의 편이다.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상은 상대로 받고 상금도 상금대로 받으면서 할 말을 다 하는 아주 묘수풀이를 했죠. 하루키가. 근데 그때 들어보니까 발음이 안습입니다. 안습 한마디로. 발음이 좀 안습이에요. TH 발음 안 되고요. R 발음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그 영어를 그 저처럼 글로 배운 거죠. 그러니까 글로 배워서 그 에프스카 피츠제럴드의 책 그 전 작품을 다 그 영어를 일본어로 그 스카 피츠제럴드의 그 모든 작품을 다 번역을 했거든요. 일본어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글을 써지는데 글에 대한 이해는 하는데 그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발음이라는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 68년 원숭이띠인데 68년 원숭이띠 치고 참 발음 상태 괜찮은 편입니다, 제가. 그리고 저는 외국에서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외국에 나가본 게 딱 두 번이에요. 한 번은 그 중국 남경에 일하러 갔을 때, 중국이죠. 영어 쓰는 환경 아니고. 두 번째가 인도의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 딱 두 번 외에는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신기한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공부를 했는데도 대충 영어가 되거든요. 그리고 발음도 외국 애들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얘기를 해보잖아요. 외국 애들 만나면. 그러면 야, 너 발음도 참 괜찮고 영어 참 잘한다. 너 어디서 배웠니? 맨날 그거 물어봐요. 외국 애들 나 만나면. 어디서 배우긴? 책 보면서 배웠다 임마. 그러면 놀래요. 애들이 맨날. 하여간 왜 그렇게 됐는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얘기할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고요. 하여간 어디겠냐. 아. You're not just writing for people in different countries. You're writing for different eras. 이 오빠 야심이 대단합니다. 내 글은 천년만년 갈 거야. 과연? Do you have a writing routine? 어떤 루틴이 있느냐? 그랬더니 I usually write from 10 o'clock in the morning until about 6 o'clock. 오, 하루에 8시간씩. 10 to 6. I try not to attend to emails or telephone calls until about 4 o'clock.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쓰는 거는 그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메일도 보고 텔레폰도 좀 받으면서 한 6시 정도까지 일하고 6시 딱 끝나면 제가 보건대는 저녁 먹고는 음악만 들을 겁니다, 아마. 딱 보니까 그래요, 루틴이.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그리고 글 쓰면서 음악 듣느냐? 아니에요. 그 음악에 대한 모독이죠. 음악도 그 자기한테 집중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대부분의 음악들을. 뭐 대충 뭐 엘리베이터 음악이라 그러죠. 뭐 그런 라운지 음악 뭐 그런 거는 좀 그렇겠지만 또 음악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음악을 안 듣거든요. 음악도 집중해서 들으니까 아마 6시부터는 음악 꽝꽝 틀어놓고 열심히 술 한잔 하면서 저녁 먹고 그러면서 뭐 음악 듣겠죠. 그러다 자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운동 같은 거 간단하게 하고 10시부터 집중해서 일 시작하고 뭐 이런 루틴일 것 같아요. Do you work on a computer? 컴퓨터에다가 치느냐? I have two desks. One has a writing slope and the other has a computer on it. writing slope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책상이 있는데 책상이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어진 겁니다. 비스듬히 기울어져서 내가 이렇게 쓸 때 이 비스듬히 기울어진 데 위에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 왠가 도표가 다 깔려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한마디로 손으로 직접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쪽에 컴퓨터가 있고. The computer dates from 1996 is not connected to the internet. 와, 징하네 이 오빠도. I prefer to work by pen on my writing slope for the initial drafts. 그러니까 초보는 손으로 직접 이렇게 쓴다는 거고요. I want it to be more or less intelligible, more or less illegible to anyone apart from myself. illegible, 못 읽게 있는 거. 그러니까 글이 아주 악필이란 거죠. 나 아니면 못 알아볼 정도. The rough draft is a big mess. 뭐 난리. I pay no attention to anything to do with style or coherence.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렇게 스타일이 아주 뛰어난 그런 작가는 아니라고. 처음에 스타일이나 coherence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쓴대요. I just need to get everything down on paper. 모든 걸 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를 종이에 일단 옮겨 놓는 거죠. If I'm suddenly struck by a new idea that doesn't fit with what's gone before.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게 이전에 썼던 거하고 좀 삐딱선을 탔다. 그러면 I'll still put it in. 근데 무조건 때려 넣는데요. 왜? 나중에 다시 딱 교정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I just make a note to go back and sort it all out later. 그죠?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까. Then I plan the whole thing out from that. 거기서부터 다시. I number sections and move them around. 넘버링 해놓고 여기다 넣어놨다가 저기다 넣었다가 막 이거 하는 거죠. By the time I write my next draft, I have a clear idea of where I'm going. 그러니까 끝도 없이 계속 그 손을 보는 거죠. 계속. This time around, I write much more carefully. 그리고 이때쯤에는 스타일 같은 거에 조금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이때쯤부터는. How many drafts do you typically write? 질문하면 안 되죠, 이런 건. 이런 스타일 오빠들은 수백 번도 할걸요? I rarely go beyond the third. 3번 이상 안 한대. 신기하네. Having said that, there are individual passages that I've had to write over and over again. 이럴 리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수백 번은 할 겁니다, 아마. Very few writers have had such positive reviews as you did for your first 3 books. And then the unconsoled came out. 네, 얘가 좀 문제입니다. 문제작이에요, 이게. 제가 보기에도 문제작이에요.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작품. Although some critics now consider it your finest work, others said it was the worst thing they'd ever read. 짝짝 갈리는 거죠, 이게. How did you feel about that? I think I was almost urging myself to enter more controversial territory.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 3권을 처음 한 권, 3권 정도 이렇게 쓰다가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막 그러니까 이 오빠는 좀 진행이 빨랐네요. 좀 실험적인 거 한번 써볼까? 사람들한테 요금 없더라도 이런 생각을 좀 일찍 했네요. If there was a criticism of our work during the first 3 books, perhaps it was that it wasn't brave enough.
애초에 세 개의 작품에 대해서 좀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면 그거는 이 세 가지 작품 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 Not brave enough. 이게 문제입니다. Modern contemporary. 이게 너블이 됐던 아트가 됐던 무비가 됐던 이거를 그 작가들이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니 뮤직이 됐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술 장르에서 앞에 마던이 붙고 컨템퍼러리가 붙으면 전부 다 뭐 대단한 실험을 해야 되는 줄 생각하는 것 같아. 지금까지 없었던 거. 전혀 새로운 거. 아주 그 도발적이고 논쟁적인 거.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강박이 좀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 작가들이. 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왜 그래요? 그걸 꼭 해야지 자기의 그 raison d'être, 그 존재의 이유가 그래야 자기 그게 드러납니까? 자기 선배들이 했던 그 훌륭한 작품들, 그거하고 뭐 비슷하게 만들면 안 돼? 그럼 자기 작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돼버리나? 난 조금 난 이거 불만. 너무 실험적인 거, 그런 거에 목숨 거는 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이나 뭐나 전 그 옛날에 배철수 아저씨가 멋진 말을 했던데 배철수의 음악 캠프 하시는 분이 음악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러시더라고. 그 말이 맞아요. 딱 두 개밖에 없다. 잘한 음악과 못한 음악. 잘한 음악과 못한 음악. 그렇게 나뉜다. 다 필요 없고 그런 거거든요. 소설도 잘 쓴 소설이 있고 못 쓴 소설이 있을 뿐이지 막 실험적이 꼭 그래야 되나? 아이쿠 퀘스천 마크야. 그런 면에서 제가 언컨솔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I did feel that there was some echo of truth about that. 자기도 그래서 브레이브하게 해보려고 했다는 거죠. There was a review in of the remains of the day in the New Yorker that appeared to be a glowing review right up until the end. 끝. 바로 제일 끝 정복 전까지는 glowing. 굉장히 칭찬이 일색이었는데 끝에 뭐라 그랬냐면 Then it said the trouble with this is that everything works like a clockwork. 모든 게 너무 딱딱딱딱딱딱 들어맞는다. 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뉴요커의 그 리뷰가. 그랬더니 인터뷰어가 너무 완벽하다라는 표현은 아니었냐. 좀 긍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작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Yes, it doesn't have a messiness, a daringness on my part. 클락워크 같다라는 거를 퍼펙트하다라고 받아들인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no messiness. 그렇다 뭐 정도는 안 되고 뭐 이런 건 없다 거기에. 근데 문제는 on my part 내가 보기에는 daringness도 없다. 뭔가 좀 무모하게 도전하고 뭐 이런 거. 도전 정신이 좀 모자라 보였다. 내가 보기에는 그 첫 번 그 세 개 처음에 세 개의 그 소설들이 everything is so controlled. 너무 잘 정돈돼 있었다. Other people might not think much of being criticized for being too perfect. 다른 사람들은 too perfect 하다 그러면 별 생각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wow, such criticism. But in this case, it decoded something I was feeling. 그러니까 뭔가 내가 느끼는 그런 거를 땅 건드려주는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모든 게 너무 클럭워크 같다라는 그 한마디에 이 오빠가 움찔한 거예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느끼고 있던 걸, 이 리뷰어가 눈치를 챈 것 같네. 이런 느낌. I was refining and refining the same novel. 아하.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작품, 두 번째 작품, 세 번째 작품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refining 하고 있었다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작품이 너무 완벽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 왜? 계속 같은 거를 refining 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게 제일 완벽하게 나오겠죠. 그럼 이 오빠는 다음 소설을 뭘 써야 돼? 이런 측면에서 똑같은 거 또 쓰면은 너무나 완벽한 소설이 또 나오겠죠. 이건 싫었다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길로 갔다. 이 얘기예요. So I felt quite hungry at that point to do things I wasn't so sure of. daring하게 dare를 한번 해보자. Shortly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remains of the day, my wife and I were sitting in a greasy spoon. Sitting in a greasy spoon? Having a discussion about how to write novels for an international audience and trying to come up with universal themes. greasy spoon, 기름기 있는 거, 그런 거 먹으면서, 퍼먹으면서, 인터내셔널 오디언스한테 조금 어필할 수 있는 유니버설 theme 갖고 한번 써보자. My wife pointed out that the language of dreams is a universal language. 꿈에서 쓰는 언어가 universal language 아니겠냐? 그럼 꿈에서 쓰는 게 뭔데? Everyone identifies with it, whichever culture they come from. In the weeks that followed, I started to ask myself, what's the grammar of dreams? 그죠? Just now, the two of us are having this conversation in this room with nobody else in the house. 지금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 A third person is introduced into the scene. In a conventional world, there would be a knock on the door and somebody would come in and we would say hello. The dreaming mind is very impatient with this kind of thing. 꿈에서는 근데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Typically, what happens is we'll be sitting here alone in this room and suddenly we'll become aware that a third person has been here all the time at my elbow. 이 오빠 뭐야? 귀신 뭐 그런 거야? There might be a sense of mild surprise that we hadn't been aware of this person up until this point. But we'll just go straight into whatever point the person is raising. I thought this was quite interesting, and I started to see parallels between memory and dream. memory와 dream 사이의 관련. 그러다 보니까 dream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 dream이라는 게 memory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에 이제 도달하게 된 거죠. The way you manipulate both according to your emotional needs at the time. The language of dreams would also allow me to write the story that people would read as a metaphorical tale, as opposed to a comment on a particular society. 그러니까 particular society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좀 비유적인 메타포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 오디언스들이 좀 유니버설하게 받아주지 않을까. Over some months, I built up a folder full of notes, and eventually, I felt ready to write a novel. When you're writing it, did you have a conception of a plot? 뭐 플롯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느냐 그랬더니 there are two plots. There's the story of writer, 어떤 writer, a man who has grown up with unhappy parents on the verge of divorce. 이혼 직전에
그런 굉장히 관계가 안 좋은 부모 아래서 자라네. They think the only way they can be reconciled is if he fulfills their expectation. As a result, he ends up as this fantastic pianist.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혼한 그 돌싱으로서 우리 그 애가 셋인데 그런 측면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적지 않은 경우에 그 이혼의 원인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심하지는 않았는데 이혼의 원인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메이크업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오빠는 처음에 이걸 생각했다는 거죠. 아, 부모님들이 이혼할 것 같아. 내가 어떻게든 잘해서 내가 뭔가를 해내서 부모님들이 이혼하지 않도록 해야지라는 그런 심리 상태를 갖고 있는 그런 주인공을 하나 생각을 했었다는 거고요. He thinks that if he gives this crucial concert, it will hear everything. Of course, by then, it's too late. 그때는 이미 부모님은 뭐 이미 헤어졌거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 Whatever has happened with his parents has happened long ago. 그렇겠죠. And there's a story of Brodsky. 또 하나는 Brodsky, an old man who is trying as a last act to make good on a relationship that he's completely messed up. 이 오빠는 어떻게 이혼도 안 해본 오빠가 이런 걸 이렇게 너무 잘 알아. 작가들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He thinks that if he can bring it off as a conductor, he'll be able to win back the love of his life. 지휘자로서 자기가 좀 성공을 하면 자기의 그 잃어버린 love of his life를 다시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Those two stories take place in a society that believes all its years are the result of having chosen the wrong musical values. 음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잘못 선택한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음악이란 헤어질 위기인 부모를 결합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음악이란 자기가 옛날에 놓친 그런 잃어버린 자기 일생의 사랑을 다시 찾아주는 것도 아니다. 음악 별거 없다. 라는 생각을 이 오빠는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굉장히 쿨한 태도. How did you react to your baffled critics? 그 당황했던 그 황당무계한 지금까지 썼던 소설과 전혀 다른 소설을 뚝 드러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당황한 그 비평가들에게 걔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장기하 얼굴들이라는 그 밴드 이름을 내세웠을 때 그 밴드면 그랬잖아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건 심지어 나쁘지도 않아. 적지 않은 그 크리틱들이 이 소설은 심지어 나쁘지도 않아. 논평의 가치가 없어. 뭐 이따위로 나올 때 It's never my intention to be willfully obscure. 의도적으로 이렇게 애매하게 쓰려고 한 것도 아니고 The novel was as clear as I could make it at the time. 난 최대한 클리어하게 쓴 거다. Given that it was meant to follow dream logic. 자, 이게 받아들여지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dream logic에 대해서 그
독자들이나 비평가들을 설득하는데 사실은 이 식으로 어느 정도 실패한 거죠. In a dream, one character often will be portrayed by different people. I used that technique and I think that led to some confusion. 이게 나 굉장히 좀 그래요. But I wouldn't change a word of the unconsoled. 똥꼬집이지. That's who I was at the time. 그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I think it has found its place over the years.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원래 원했던 그런 반응들이 이제는 오기 시작하고 있다. I get asked about it more than anything else.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독자와의 대화 이런 거 하면 많은 독자들이 The Unconsoled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묻는다는 거죠. 그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잘 안 간 작품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해는 안 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 작품에 애들이 무시해버리죠, 독자들이. 근데 이해는 안 되는데 뭔가 좀 있는 것 같은 뭔가 그 몇 가지 퍼즐만 풀면은 참 커다란 의미로 자기에게 다가올 것 같을 때 사람들이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뭘까? 아, 이 부분은 나중에 작가 만날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물어봐야지. 이렇게 굳게 마음 먹고 있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한다는 거죠. 독자의 대화 같은 거 가면 The Unconsoled를 갖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When I'm drawing with a book, I know that a section of the evening has to be devoted to the unconsoled.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습관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뭐 다른 책을 그 얘기하려고 갔어도 결국은 일정 부분은 The Unconsoled에 대한 얘기를 작가들에게 그 독자들을 꼭 하게 되는 이런 상황. Particularly on American West Coast. 특히 미국 서부로 가면 왜? 음악에 광분한 애들 많으니까. Academics write about it more than any of my other novels. 그리고 academics 뭐 좀 해본 줄 안다는 그 비평가들, 먹물들이 또 이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또 글을 써낸다는 거죠. 나도 한번 써볼까 나중에. Next came When We Were Orphans, about an English detective, Christopher Banks, who tries to unravel the mystery of his parents' disappearance in Shanghai. 이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컨벤셔널 스토리텔링으로 돌아온 거죠. When We Were Orphans is one of the few examples in my career when I did want to write something that was set in a particular time and place. 그러니까 시대와 공간을 딱 정하고 쓴 거래요, 처음부터. I had a fascination with Shanghai in the 30s. 30년대의 샹하이. 30년대의 샹하이라는 게 1930년대 말하는 건데 1930년대의 샹하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그 만주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1937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전 세계가 전부 다 샹하이에 모여서 그 어떤 문화의 용광로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샹하이에 그 외국의 대사관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아주 문화의 용광로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때라 이때 굉장히 자기는 흥미가 있었다는 거고 There is a prototype for the cosmopolitan city of today with all these racial groups in their little sectors.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다 모여서 여기는 차이나타운, 여기는 코리아타운. 우리나라도 샹하이에 임시정부가 있었잖아요, 한때. 그런 시절 말하는 거죠. 막 우리나라 작가들도 한 번쯤은 덤벼보고 싶은
그런 시절이기도 하고 그런 세팅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 작품이 이미 나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작가들이 쓴 작품들. My grandfather had worked there and my father was born there. 아,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 아빠가 아마 30년, 37년 그 만주사변 그때쯤부터 45년까지 뭐 샹하이에서 뭐 일했던 군인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할아버지가 샹하이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아빠가 태어났고 아빠는 거기서 자랐나 보네요. 음흠. In the 80s, my father brought back photograph albums from the time my grandfather was there. There were a lot of company photographs, people in white suits sitting in offices with ceiling fans. 이때는 또 흰색 양복에 목숨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토머스 울프라고 있어요. 톰 울프라고 그러는데 이 오빠도 어느 순간 미국 작가인데 어느 순간 결심을 했대요. 난 뒤질 때까지 흰색 화이트 수트만 입을까 그리고 평생 그러고 살았거든요. 하여간 그 워낙 더운 나라니까 그 샹하이가 워낙 더우니까 거기서 그때 이게 또 유행이었고 It was a different world. He told me various stories. 그리고 또 지나가는 말로 하면 와이스츠가 지금 시대에 어울립니까? 지금 시대에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화이트 수트가 있는데 이 결혼 생활할 때나 가능한 거고요. 세탁이 문제가 되잖아요. 세탁이. 그러니까 이때는 또 그 집안에 그 메이드들이 있을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거고요. 이 현대 사회에서는 화이트 수트 이거 이혼당하기 쉽습니다. 이게 딱입니다, 이거. 이것 때문에 이혼당했나? 아이씨. 이제야 이제야 알게 됐네. 아, 내가 그래서 이혼을 당했구나. He told me various stories. For example, my grandfather packing a gun to take my father to say goodbye to their manservant who was dying of cancer in a restricted Chinese area. All these things are evocation. 그러니까 뭔가 감정들을 막 불러일으킨대요. 이런 사진들을 좀 보면 할아버지 사진 이렇게 보고 그러면 And I had wanted to write a detective story. The figure of the English detective Sherlock Holmes has a lot of similarities with the English butler. 이 오빠도 참 평생이 굉장히 일관되죠. 이런 오빠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빠들하고는 잘 지내야 돼요. 왜냐면 한번 이 삐끗하면 이런 오빠들은 그 우리나라에서 쉽게 얘기하는 그 극소심 A형이라는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분류를 하잖아요. 이런 오빠들이 그 대표적인 극소심 A형입니다. 평생 가는, 한 번 삐지면 평생 가는. Cerebral, rather than devoted to duty.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많은 스타일이란 거죠. Locked into professional persona, emotionally distant, like the musician in the unconsoled. There's something in his personal world that is broken. 뭔가 얘가 그 인생에서 뭔가가 한 번은 크게 좀 삑사리가 났었던 사람. There's a peculiar illusion in Christopher Banks' mind between solving the mystery of his parents and stopping the Second World War. 뭔디? That's the odd logic that I wanted to have at the heart of when we are orphans. 거대 담론과 자기 개인사가 다 이렇게 결합이 돼 있는. 그러니까 개인사를 해결하면
세상의 큰 문제도 해결이 되는. It was an attempt to write about that part of ourselves that always sees things as we did as children. 애들이나 가능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다는 거고요. But the novel didn't really work the way I wanted to. 기억도 안 나,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나이 먹어서 책 보면,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그 어떤 장면들은 기억나는데, 그 인과관계들 있잖아요.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인과관계가 생각이 안 나요. 특히 그 어떤 그 논리적인 어떤 논문에 가까운 넌픽션 글들은 그게 조금 그래도 살아있는데, 이런 그 소설 종류들 있잖아요. 생각 안 나요. 아쉽죠?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게 어떻게 기억에 잘 남도록 하는? 아직까지는 전 못 찾았어요. 그리고 별로 찾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이제. My original concept was that there would be a strong novel within the novel. 그러니까 우리는 그 뭐라 그러냐? 그 무슨 구성이라 그러는데? 피카레스크 구성인가? 그 맞나? 아니, 그러니까 소설 속의 소설. I wanted Banks to be solving another proper mystery in the Agatha Christie style. 아가스 크리스티 그 유명한 그 탐정 소설 작가. But I ended up throwing out almost a year's work, 109 pages. 그래서 그 소설 속 소설로 썼는데 그거를 버렸다는 거죠, 그죠? When Your Orphans gave me more trouble than any other book. 야, 그러면 거의 1년 동안 109페이지짜리 그 소설 속 소설을 써놓고 그거를 이 책에다가 못 집어넣고 빠진 채로 그냥 책이 나가버렸다는 거죠. 1년 혼농사했네. 참 이걸 1년 동안 했으니까 어떻게든 그냥 집어넣고 말겠다라고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1년 동안 한 거를 그냥 포기하고 그냥 버린 거. 와, 이 오빠도 참 만만한 오빠 아닙니다. 그죠? I understand there were also a few aborted versions of Never Let Me Go. Aborted version.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했는데 버린 판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다. Never Let Me Go도 그랬더니 yes. The original idea was to write a story about students. 어떤 student? Young people who are going to go through a human lifespan in 30 years instead of 80. 30년 만에 이 복제인간들 얘기죠. 30년 만에 80년의 삶을 사는. I thought that they were going to come across nuclear weapons that are being moved around at night in huge lorries and be doomed in some way. 언젠가는 붕 터지는. It finally fell in place where I decided to make the students clones. 그러니까 단순한 학생들이 아니라 그 복제된 인간들로 이렇게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순간 fell in place.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이런 그 아이디어를 드롭해 버렸다는 설명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클론으로 만들자고 했을 때 Then I had a sci-fi reason for why their lifespans are limited. 그죠? 아, 처음엔 그냥 어떤 인위적인 이유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 80년을 사는데 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30년 만에 그거를 짧게 겪고 죽는 애들 얘기를 쓰고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이파이로
클론들은 일찍 나이 먹고 일찍 죽더라라는 사이파이 쪽으로 가자라는 아이디어는 나중에 생겼다는 거예요. One of the attractions about using clones is that it makes people ask immediately. 어떤 질문? What does it mean to be a human being? 아하. 클론드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면 도대체 클론하고 사람하고 어떤 게 다른 거냐? 그럼 도대체 인간이란 게 뭔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It's a secure route to Dostoevsky question. What is a soul? 도대체 영혼이란 게 뭐냐? 인간만이 영혼을 갖고 있다는데 그럼 클론은 영혼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Were you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boarding school setting? 이게 그 해리포터 있지 않습니까? 해리포터가 굉장히 영국적이다라는 게 그 해리포터의 그 호그와트 스쿨이 보딩 스쿨이잖아요. 영국의 사립학교들이 보딩 스쿨들이거든요. 기숙학교들. 근데 여기도 그 기숙학교들이 나오거든요. It's a nice metaphor for childhood. It's a situation where the people in charge can, to a large extent, control what the kids know and don't know. 그러니까 people in charge, 그 기숙사 사감 혹은 그 학교 관계자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숙사 학생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몰라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그 컨트롤하는 상황을 만들기에 괜찮았다 이 세팅이. This seems to me not so different from what we do with our children in real life. 그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죠. 부모들은. In many ways, children grow up in a bubble. 그 안전한 그런 그 버블 안에서만 크는 경향이 있죠. We try to maintain that bubble quite properly, I think. 유지하려고 하고. We share them from unpleasant news. We do this so thoroughly that if you walk around with a small child, strangers you meet enter into the conspiracy. If they're having a row, they'll stop. 아름다운 사회죠. 스트레인저가 당신이 아이를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오고 있으면 enter into the conspiracy. 이 그 아이들을 버블 안에 이렇게 해서 잘 안전하게 키우려고 하는 이 conspiracy 이 흉계 안으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싸우고 있어도 멈춘다는 거죠. 내 앞에서 이런 모습 안 보이려고 한다는 거. 사람들은 다 하모니어스하게 사는 거야. 뭐 이런 거에. 세상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아이들한테는 안 좋은 모습 안 보이려고 한다. 노력할 필요는 있죠. 근데 꼭 그래야 되나? 그건 좀 question mark. They don't want to give the kid the bad news that others have arose. 싸운다는 거. Let alone torture each other. 서로 막 고통을 준다는 거. A boarding school is a physical embodiment of that phenomenon. 그렇게 그 버블 안에 아이들이 크는 거 그런 거를 그 상징하고 싶었다는 거죠. 기숙사로. Do you see the novel as many critics have as very dark? 굉장히 그 우울한 소설인데 그렇게 우울하게 보느냐 그랬더니 Actually, I always thought
of Never Let Me Go as my cheerful novel. 아니다. 난 cheerful novel이라고 본다. 왜? In the past, I had written about characters' feelings. They were warnings to myself or how not to read your life books. 과거에 내가 그 Never Let Me Go의 그 캐릭터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때 어떤 거에 실패했었는지에 대해서 쓴 적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Never Let Me Go의 캐릭터 구축을 충분히 잘 못했다고 자기 스스로는 생각한다는 거죠. Warnings to myself or how not to read your life books. 그렇게 하면 안 된다. With Never Let Me Go, I felt that for the first time, I had given myself permission to focus on the positive aspects of human beings. 아닌가 보네. 취소. 방금 얘기했던 거. Okay. They might be flawed. 그지? 인간이란 게 좀 성격에 흠결이 있을 수도 있어. They might be prone to the usual human emotions like jealousy, pettiness, and so on. 질투하고 pettiness 이런 찌질한 거에 이렇게 좀 집착하고 이런 거. But I wanted to show three people who were essentially decent. 괜찮은. When they finally realized that their time is limited, I wanted them not to be preoccupied with their status or their material positions. I wanted them to care most about each other and setting things right.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변을 잘 정돈하고. So for me, it was saying positive things about human beings against the rather bleak fact of our mortality. 인간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썼기 때문에 cheerful한 소설이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한대요. 인간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How to choose your titles. 네, 쭉 얘기는 다 했고요, 이제. 구체적인 소설에 대한 얘기는 다 했고, 이제는 좀 격가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 소설 제목들은 어떻게 정하느냐 그랬더니 It's a bit like naming a child. 애 이름 붙이는 거하고 비슷하다. A lot of debate goes on. Some of them I didn't invent. 어떤 건 내가 만든 게 아니다. The remains of the day, for example. 그럼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I was at a writer's festival in Australia, sitting on a beach with Michael Odache, Victoria Glendining, 힘들다. Robert Macron, and a Dutch writer named Judith Hertzberg. We were playing a semi-serious game of trying to find the title for my soon to be completed novel. 작가들하고 살짝 심각하게 혹은 반은 농담으로 내 새로운 소설 이름 뭐 제목 지어주게 했다는 거죠. Michael Odache suggested sirloin, a juicy tale. 그 버틀러 얘기니까 버틀러들이 보통 음식 이렇게 날라주니까 안심 어떠냐 안심 맛있는 얘기 그랬더니 it was on that level 그러니까 그렇게 장난이었다는 거죠. I kept explaining that it had to do with this butler. Then Judith Herzberg mentioned the phrase of Freud's 타겟스레스테? 그게 뭐야? Which is used to refer to dreams, which is something like debris of the day. 날들의 흔적, debris, 흔적들. When she translated it off the top of her head, it came out as remains of the day. 아하.
그러니까 Judith Herzberg가 이름을 지어준 거랑 마찬가지네요. Remains of the Day는. It seemed to me right in terms of atmosphere. 분위기에 딱 맞았다. With the next novel, it was a choice between the unconsoled and piano dreams. 그러니까 dream에 대한 얘기니까. A friend had persuaded me and my wife to choose the right name for our daughter, Naomi. We'd been torn between Asami and Naomi. 그러니까 딸 이름을 아사미라고 지을 거냐, 나오미라고 지을 거냐 사이에서 고민했었는데, and he has said, Asami sounds like a cross between Saddam and Assad. 그죠? 나오미 그러면 확실히 일본 이름 같은데, 아사미 그러면은 이게 그 미들 이스트, 그 아라빅, 아라버틱한 느낌도 좀 있다는 거예요. 사담하고 아사드하고. Who was then the dictator of Syria? Well, this same guy said Dostoevsky might have chosen the title The Unconsoled. 도스토옙스키라면 The Unconsoled를 택할 것이다. 피아노 드림이 아니라 Elton John might have chosen Piano Dreams. 그리고 엘튼 존이랑 피아노 드림즈라고 했을 것이고. 그래서 난 그냥 도스토옙스키를 더 좋아했나 보죠. 그래서 The Unconsoled 이거로 택했다. You are in fact a fan of Dostoevsky. 정말 그 도스토옙스키 더 좋아하지? 물어본 거죠. Yes, and of Dickens, Austen, George Eliot, Charlotte Bronte, Wilkie Collins. 이거 다 누굽니까? 19세기 영국 작가들이에요.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19세기 영국 작가들을 좀 연구를 했었다고. That full-blooded 19th century fiction I first read in university. What do you like about it? 19세기 소설 뭐가 좋은데? 그랬더니 It's realist in the sense that the world created in the fiction is more or less akin to the world we live in. 가깝다.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세계에 가까워서 realism. 소설에 가깝고 also it's work you can get lost in. 푹 빠지게 된다. There's a confidence in narrative which uses the traditional tools of plot and structure and character. 플롯과 스트럭처와 캐릭터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내러티브를 잘 만들기 때문에 어떤 그 confidence, 어떤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정말 그럴 것 같은. Because I hadn't read a lot as a child, I needed a firm foundation. 꼭 그런 것 같진 않아. 어릴 때 많이 읽었다고 해서 무조건 소설에 대해서 일가를 갖게 되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 10대 때. 10대 중후반. 이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때 의식적으로 잘 발달이 되는 거지 어릴 때 무의식적으로 발달되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저는 오히려 어릴 때는 예체능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체능. 그러니까 초딩 때는 예체능에 집중을 해야 되고 피아노 가르치고 뭐 몸 잘 단련시키고 여자애들 뭐 발레 시키고 여자애들 발레 시키면 걸음걸이가 너무 이뻐지거든요. 굉장히 이것도 좀 그죠? 엔타이 페미니스트한 하여간 뭐 이런 그 예체능을 주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몸의 습관으로 남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시키고 중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수학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수학을 제대로 찬찬히 현실과의 그 조응성까지 잘 도대체 이 수학은 현실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떻게 등등등 그리고 세계를 수학적으로 바라본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등등등등등 그걸 최대한 친절하게 잘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수학을 중심으로 갖고 과학교육 잘 시켜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그 모든 것을 말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또 그 언어 교육도 열심히 시켜야 되고 그러다가 시간이 남으면 외국어 교육도 좀 시간이 남으면 그러니까 수학 과학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언어도 가르치고 그 언어의 한 부분으로 외국어도 좀 가르치고 이거를 중고등학교 때 막 때려 박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양을 많이 때려 박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토론식으로 일방 주입식 말고 토론식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그래서 저는 IB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중고등학교 때 시키고 대학 가서 전문 지식을 배우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책 너무 많이 읽히는 것도 그닥 좋은 아이디어 같진 않아요, 저는. Charlotte Bronte of Violet and Jane Eyre. Dostoevsky of those four big novels. Chekhov, four big novel 있잖아요. 뭐 Crime and Punishment, Brothers Karamazov. 그것도 뭐 있냐? 별게 다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생각나는 건 Crime and Punishment, Brothers Karamazov, 그리고 또 두 개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설들. 그리고 안톤 체홉의 그 단편들, 그리고 톨스토이는 War and Peace, Bleak House. 글쎄, War and Peace, 안나 카레니나가 왜 빠져 있죠? 톨스토이 아마 안나 카레니나 아니야? 그렇고요. 그 다음에 At least 5 of 6 Jane Austen novels. 난 제인 오스틴 소설 별로던데. Again, if you have read those, you have a very solid foundation. And I like Plato. Why? 플라톤은 왜? In most of his Socratic dialogues, what happens is some guy is walking along the street who thinks he knows it all. 난 다 알아. 이런 애가 하나 지나가고 있고. And Socrates sits down with him and demolishes him. 넌 족도 몰라 이 새끼야. This might seem destructive, but the idea is that the nature of what is good is elusive. 그죠? 모래알이 이렇게 손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것처럼. Sometimes people base their whole lives on a sincerely held belief that could be wrong. 그렇다는 거죠. That's what my early books are about. People who think they know. 처음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쓴 거다. 결국은 이 사람은 플라톤의 그 얘기를 소설적으로 구현한 거네요. But there's no Socrates figure. They are their own Socrates. 스스로 깨닫는 거죠. 이 사람의 소설 속에서는. There's a passage in one of Plato's dialogue in which Socrates says that idealistic people often become misanthropic when they're right down 2 or 3 times. 이상주의적인 사람들은 misanthropic, anthrope가 그 people입니다. people 사람. 미소진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미소진이. 미소진이가 뭡니까? 여자 싫어하는 여혐 말하는 거잖아요. 미산트로픽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사람들 일반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When they are let down 2 or 3 times. 아이디얼러틱한 사람들은 두세 번 이렇게 좀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면 인간이란 건 믿을 종자들이 못 돼. 다 개새끼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대가 없었던 사람들은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아이디얼리스틱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 완벽주의적인 사람들이 좀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남들도 그러겠거니 하다가 몇 번 이렇게 실망을 하면 나 빼곤 다 개새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Plato suggests it can be like that with the search for the meaning of the good. meaning of the good. 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추구하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You shouldn't get disillusioned when you get knocked back. 그렇다고 해서 disillusioned. 확 깨버리면 안 된다. All you've discovered is that the search is difficult and you still have a duty to keep on searching. search가 힘들어도 keep on searching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끝났다. 갑자기 이렇게 끝나버리네. 예,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게 그 카즈오 이시구로가 했던 그 인터뷰 중에 이거는 그 지면으로 한 거지만 나중에 그 동영상들도 좀 제가 올려놔 볼게요. 근데 동영상들 봐도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얘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꽤 괜찮은 작가에 대한 그 질의응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한 두 번 정도로 나눠서 했으면 제일 적당한 길이었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 하나 길이가 한 2시간 가까이 됐겠죠.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마이크로폰의 모드를 확인해 보느라고 이렇게 너무 잘게 자른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하여간 그래도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답을 얻었습니다. 뭐냐면 front and back, tight stereo, wide stereo 4개의 모드 중에 와이드 스테레오가 제일 잘 낫다라고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거로 당분간 할 텐데 좀 귀가 좋으신 분들 혹은 마이크 사용 많이 해보신 분들은 반론이 있으시면 그거 말고 다른 게 더 좋다라고 반론을 해주시면 그거로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빠이빠이.